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배우는 파트가 아마 제일 어렵다고 느껴지는 파트일 수도 있고 시대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는 파트기는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연도 말고 사건의 앞뒤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사화, 그리고 이 사화로 인해서 붕당이라는 게 생겨나는 그런 것들을 연결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벌써 빈출 마크가 들어가 있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종직의 자는 개온이고 호는 전필제이며 라고 지금 나오는데 김종직이란 사람을 보자마자 이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사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쭉 볼게요. 후학 중에 김굉필과 정여창 같은 이는 도학으로 명성이 있었고 김일손, 유호인 등은 문장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김일손은 사관입니다. 나중에 사관으로 일을 하게 되는 사람이고 이 김일손과 김종직이 같이 언급된 거를 봤을 때 무슨 사건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지금 되고 있고요. 마지막 밑에 있는 여기 부분에 힌트가 나옵니다. 연산군 때 유자광, 이극돈 등이 주도한 이 가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당시에 김종직은 이미 죽은 상태였지만 화가 그의 무덤까지 미치어서 부관참시를 당했다. 부관참시가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 무덤을 파헤쳐서 그 파헤쳐진 시체에다가 능지처참을 또 한 번 하는 그런 건데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엄청나게 집안이 파탄났다고 봐야겠죠. 요 가라고 하는 사건은 사화 중에서도 무오사화가 있습니다. 처음 일어난 거고요. 보통 우리가 사화라고 하면은 특정 선비의 집단이 반대파에 의해서 정말 물에 휩쓸려 가듯이 화를 입은 사건을 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무오사화가 있지만 무오사화, 갑자사화, 을사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이런 것들로 4번의 사화를 순서대로 좀 나열하는 문제를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배경 때문에 어떤 사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과가 어땠고 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김종직과 김일손이 나온다면 이거는 무오사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무오사화 같은 경우는 연산군 때 갑자기 이제 일어난 사화 중에 하나예요. 이 사관인 김일손이 사관 편찬을 할 때 원래는 아무도 몰라야 정상이에요. 사관이 역사를 기록할 때 특권이라고 할 만한 건 1차 자료였던 사초라는 게 있는데 메모를 하죠.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적는데 그냥 있는 사실만 적는 게 맞지만 사관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특권 중에 하나가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자기의 평가를 밑에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관은 말한다 또는 사관은 논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한 이거는 특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관이 집필을 해서 나중에 실록이라는 게 탄생을 딱 하고 나면 이 실록은 아무도 열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후대 임금이 이거 못 보게 하죠. 왜냐면 만약에 세종실록이 딱 있고 그 뒤에 만약에 문종이 임금이 되어서 난 나의 아버지인 세종실록을 내가 좀 보고 싶어요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니까 혹시 뭔가 안 좋은 기록이나 안 좋은 평가를 발견했을 때 당연히 아들 된 심리로 아빠가 그렇게 역사에 남는 게 싫겠죠. 지우거나 편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임금들이 열람을 할 수가 있으면 사관들이 역사를 제대로 못 적을 거 아니에요. 이 눈치를 보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급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들 위주로 뽑게 되어 있고 이거를 임금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열람을 하거나 수정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삭제도 더더욱이 안 됩니다. 만약에 역사를 편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역사를 골라서 수록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쨌든 실록은 못 건드려요. 실록은 못 건드리니까 이것도 시도한 사람이 거의 없기는 하지만 실록이 되기 전에 원본이 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사초가 있고 승정원 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수밖에 없겠죠. 정조임금이 한번 사도세자 관련된 안 좋은 기록들을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지운 적이 있죠. 영조한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세자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비행을 저질렀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겁니다. 이미 기록 위로 올라가기 전에 다 세초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관이 가지고 있는 거는 역사에 남는 기록을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데 이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연산군의 이제 할아버지에 해당하는 세조의 어떤 찬탈 행위에 대해서 그 세조가 있었던 계유정난에 대해서
자기도 이걸 누가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거를 드러내놓고 비난을 한다기보다는 그 중국의 고사를 가지고 와서 왕위를 찬탈했음을 살짝 비난하는 조의 제문이라는 거를 실어요. 여기는 언급이 되지 않지만 김일손이 사초에다가 돌려서 뭐라 하는 별로 좋게 해석을 하지 않는 조의 제문을 실어놨는데 이거를 꼬투리를 잡혀가지고 몰래 본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지었던 김종직이라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조를 수양대군을 돌려서 강하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었냐. 이러면서 문제가 커져서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싸잡혀가지고 죽은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보면 안 되는데 김일손이 혹시 사초 같은 데다가 나의 허물을 적지는 않았나 겁이 난 사람이 몰래 김일손의 방에 숨어 들어가서 사초를 보고서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터진 사고가 무오사화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관련자들을 숙청에 가깝게 죽이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조의제문이랑 김종직, 김일손, 무오사화 이거 다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무오사화에 대한 배경으로 맞는 거 여기서 골라보겠습니다. 계유정난의 배경이 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일단은 연산군 때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유정난이라고 하면 단종이랑 세조 사이에 그 시기에 있었던 거니까 시기가 전혀 맞지도 않고요. 조의제문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다. 제가 방금 설명을 했었죠. 요것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를 놓고서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거죠. 세조가 왕위를 찬탈을 했다는 거를 중국의 유사한 고사를 끌고 와서 이거를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하였다. 위훈은 가짜 공훈입니다. 가짜 훈장이에요. 가짜. 이거는 언제 했던 거냐면 이 뒤시기에 조광조라는 사람 나오거든요. 중종 때. 이 조광조가 아주 강직한 선비라서 그 공신들 중에 원로 공신들 중에서 실제로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은근슬쩍 이름만 낑겨 넣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서 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국가유공자가 아닌데 국가유공자 목록에 쓱 이름을 올려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거 삭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당연히 공격당한 그 훈구라는 세력들은 되게 짜증이 나겠죠. 내가 나의 명예로움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내가 받았던 혜택을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광조를 음모를 꾸며가지고 다 싸잡아서 또 죽게 했던 게 기묘사화라고 있습니다. 기묘사화. 이건 뒤쪽에 또 나올 거고요. 유님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었던 을사사화의 얘기인데 유님일파라고 하는 이 일파들은 대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정왕후 시기에 왕실의 외척들끼리 싸운 거예요. 왕비가 달라서 이 왕비의 아들들을 가지고 대윤과 소윤이다. 이런 식으로 편이 나뉘었었는데 그 대윤과 소윤끼리 자기들끼리 외척끼리 힘겨루기를 하다가 대윤이라고 불렸던 유님일파가 쫓겨나는 때 쓰였던 사건이 이제 을사사화라고 하는 사건이죠. 마지막.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선조 때 이제 세자를 책봉하는 문제에 얽혀가지고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건저희 사건이라고 하는데 세자를 제한하는, 건의하는 걸로 터진 문제입니다.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건의를 한 거죠. 정철이 건의를 했는데 실제로 선조는 광해군이 좀 떨떠름했고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건의한 정철을 다 조사를 해서 이 정철이 속해 있는 당판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서 이 서인이었던 이 정철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들끼리 내부에서 강경파가 있고 좀 원건파가 생겼던 거예요. 이참에 그냥 쟤네들 다 뿌리를 다 뽑아버려야 돼 라는 애들이 나왔고 이 강경파입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애들이니까 전부 없애버려야 된다. 강경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북인으로 찢어져 나가고 남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기 서인들 중에 나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나 내 지인들이 좀 있었던 사람이야.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해서 좀 온건하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좀 찢어집니다. 같은 당파에 들어가 있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색깔이 좀 달라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붕당이 되는 사건이 되는 건 건저희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뒤에도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연달아 있어서 오답에서도 설명을 조금 했고요. 지금 여기 무오사화에 관련되는 거는 배경으로 조의제문이랑 연결되는 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능주 목사 민요로가 건립한 정암선생 정려유협이입니다. 정암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를 것 같은데 누구 호냐면 조광조의 호입니다. 조광조. 정려유협이가 뭐냐면 정려는 유배지, 귀향지를 정려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배지에 세워져 있는 유협이는 한 사람의 일대기 중에 본받을 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비석이에요. 공덕비, 칭송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암선생 정려유협이는 조광조의 유배지나 뭐 사망한 장소나 이런 데에다가 세운 기념비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암선생은 소격서 폐지, 현량과 실시 등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으로 유배가 되었다라고 나오네요. 소격서를 폐지하자, 현량과를 실시하자, 이게 공격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 중종이라는 임금 때 파격적으로 발탁이 되어서 올라갔었던 사람이고 대쪽 같다라는 말은 이 사람한테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좋아가지고 중종이 이 사람을 뽑아 올리거든요. 중종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임금이 되진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그 이복 형제였던 연산군이 폭정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이제 진성대군이라고 불렸던 당시에 중종을 옹립을 해서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인데 반정으로 왕이 됐다는 건 누군가가 나를 왕으로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왕으로 올려준 훈구 대신들의 말을 아무래도 거스르기가 좀 그렇겠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성장을 하고 나면 아니 왕은 난데 너무 내가 모든 거를 훈구 말을 좀 들어야 되고 하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왕권을 조금 강화시키고 싶기도 하고 근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그래서 반대파로 성장할 만한 아주 대쪽 같고 똑똑한 애를 찾다가 보니까 조광조라는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를 발탁을 해서 자기가 할 수 없었던 이 칼질을 시키는 거죠. 조광조가 처음엔 잘했어요. 그거를 전부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조광조의 실수라면은 이 엄격한 잣대를 중종한테도 딱 대서 중종한테도 잔소리를 좀 엄청 했고 중종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조광조가 좀 융통성이 없었다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중종이 조광조를 더 이상 이제 밀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건데 이 조광조가 아주 정의로움에 똘똘 뭉친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뭘 하냐면 이 사람은 정말 융통성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도 없는 정말 성리학자 중에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들의 특징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거를 제1로 치고 사실 불교도 원래 유학자들 별로 안 좋아하고 도교 같은 건 거의 미신으로 치부하거든요. 이런 것들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뭘 딱 집어내냐면 그냥 을의 나라에서 관습처럼 하고 있었던 관습처럼 운영되고 있었던 관청이 있었어요. 소격서라고 있었어요. 소격서. 이 소격서가 뭐냐면 국가기관인데 국가의 관청인데 도교에 관련된 행사를 주관을 하는 관청이에요. 근데 도교라고 하면 그 만수무강하고 신선 나오고 도사 나오고 하는 그런 거, 그 약간 민간신앙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 그런 거를 이제 도교라고 하는데 이 도교라고 하는 거에 국가가 돈을 이렇게 써서 관리를 배정하라고 이런 거 안 된다. 이거 완전 낭비고 이거 안 돼. 소격서 운영하지 맙시다. 해서 소격서 폐지를 주장을 했고요. 현량과 실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시골에서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출세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 같은 라인의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지금 조정에는 욕심 많은 훈구 노인들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경쟁을 해서 조선을 바로 끌고 나가려면 공부하고 있는 나 같은 사림들 저기 많은데 그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 시험만으로는 좀 힘든 거예요. 과거 시험만으로는. 그래서 과거라는 어려운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추천제로, 천거제로 자기 쪽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시도를 했던 게 현량과입니다. 이것도 훈구들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밥그릇 뺏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기 답안지에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조광조가 굉장히 훈구들에게 욕을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짜 공을 삭제하자라고 직접적으로 공격을 칼질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거 가만히 뒀다가는 더 큰 일을 벌일지도 모르겠다. 이쯤에서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루머에 휩싸여서 조작된 사건으로 인해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건이 또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자, 조광조가 죽음에 이르렀었던 요 사건, 기묘사화랑 관련된 걸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 사화는
기묘사화라고 해요. 기묘년에 일어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빌미가 된 거는 우리가 1번에서 봤었던 무오사화였죠. 이거는 무오사화.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계기가 된 거는 자기들이 고른 사람을 왕으로 밀어 올리면서예요.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그렇게 된 거죠. 인조반정도 있고 또 요것도 있습니다. 숙종 때 환국 같은 거 일으키죠. 숙종이 서인을 예뻐했다가 남인을 예뻐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인들이 정권을 잡았던 환국이 있고 또 쓰러졌었던 환국이 있는데 몇 번의 환국을 거치면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숙종 시기로 넘어가는 환국에 관련된 얘기고 유님 일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 을사사화라고 하는 그때 얘기고요. 을사사화. 상황의 보기를 목적으로 성산문 등이 일으키는 거는 단종보기운동이죠. 단종보기운동. 위혼 삭제에 대한 혼구 세력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그렇죠? 가짜 공을 삭제합시다 라고 들어가서 요게 원인이 되어서 요 기묘사화가 일어났는데 기묘사화를 이게 사화가 너무 여러 가지라서 외우기가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기묘하다라는 단어랑 소리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외워도 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말 이상한 사건이기는 했으니까. 조광조의 기세가 날로 등등해지니까 중종도 이게 약간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던 그때쯤에 이 위혼 삭제가 딱 발단이 돼서 훈구들이 어떤 사건을 하나를 조작을 해냅니다. 궁중에서 이렇게 나뭇잎 하나에 벌레를 먹은 거를 나뭇잎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게 모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글자 모양으로 벌레가 파먹은 거죠. 그래서 무슨 글자가 딱 나왔는데 그 글자가 주초위왕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주초위왕. 이거 완전히 다 한자로 바꾸면 조씨가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 주초위왕에 이 조씨가 조광조의 조라는 거예요. 왕 머리 위에 앉으려고 한다.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고 있다. 이러면서 너무나 기묘한 일 아니냐. 여기 지금 잎사귀에 벌레가 이렇게 묻었다. 이거 지금 하늘에 계시 같은 거다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흉흉하게 소문이 도는데 누가 봐도 조작된 사건이잖아요. 그냥 나뭇잎에다가 꿀로 글씨를 쓰면 돼요. 그러면 거기를 따라서 벌레가 그것만 파먹는 건데 중종이라고 이걸 몰랐겠어요? 정말로 그 나뭇잎을 믿어서가 아니라 지금 여론이 돌아가는 방향이 이렇고 이쯤에서 조광조를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중종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광조가 중종을 조금 믿었던 것 같긴 하지만 조광조는 제거가 되어서 유배가 되고 또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추천했었던 사람, 이 사람 쪽에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쫓겨나거나 같이 역풍을 맞는 그런 사건을 겪었던 게 기묘사화입니다. 한 명만 죽어서 끝난 거는 사화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아주 대규모로 사람이 죽었던 사건들을 보통은 우리가 묶어서 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광조랑 관련된 이 기묘사화 관련된 거 5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3번으로 이제 올라가 볼게요. 다시 3번.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고르는 거네요. 가를 먼저 볼게요. 정문영, 한치르 등의 아뢰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 제문을 보니 입으로만 읽지 못할 뿐 아니라 차마 눈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마땅히 대역의 죄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해서 블라블라블라 그랬더니 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무오사화입니다. 임금은 연산군이에요. 연산군 때 일어났었던 첫 번째 사화가 되겠고요. 나를 볼게요. 을금부의 전지하기를 조광조, 김정등은 서로 사귀어 무리를 이루고 다니면서 블라블라블라 위세를 높여 서로 의지하면서 권세가 있는 요직을 차지하였다. 이 모든 일들을 조사하여서 밝혀라. 그리고 결국에 유배가고 죽고 집안 다 깨지는 이런 사건이 터지죠. 이거는 중종 때 있었던 기묘사화입니다. 사화로 치자면 자 그러면 이 두 사화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거를 고르면 되는 거겠죠. 1번 정열이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났다. 정열이 모반 사건이라는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는 했었으나 이거는 선조 때 일어나는 사건이야. 선조. 이건 선조 임금 때 사건이고 우리는 연산군하고 중종인데 이 사이에 무슨 왕이 껴있는 게 아니라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임금이 되기 때문에 사이에 아무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더 뒤에 나오는 얘기죠. 사이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나의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이거 을사사화라고 저기 뒤쪽에 명종 때인데 명종은 중종 아들이에요. 중종 아들이 인종도 있고 명종도 있습니다. 서로 이제 엄마가 다른 거죠, 이 두 사람은. 하지만 중종의 아들이니까 이거 나의 뒷시기에 와야죠. 사이에 들어올 수가 없죠. 아니네요.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예송 논쟁 들어본 적 있죠? 대표적인 탁상공론인데 그 상복을 몇 년을 입냐를 놓고서 서로 1년 입내, 3년 입내 하면서 엄청 싸운 것들이 있어요.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비, 뭐 효종이 죽었을 때하고 효종의 비가 죽었을 때 자의대비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엄마가 옷을 몇 년을 입어야 되냐 이거를 가지고 막 싸우는 게 예송인데 이거는 현종 시기에 일어났어요. 당연히 사이가 아니라 이거에 뒷시기로 이것도 넘어가야겠죠? 이것도 아니네요.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책복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는 거 장희빈 얘기가 나오려면 숙종식이죠. 이것도 사이에 낄 수는 없겠네요. 자, 5번 패비윤씨 사사 사건을 빌미로 김굉필 등이 처형되었다. 패비윤씨, 연산군의 어머니죠. 자기 어머니의 죽음이랑 연관된 사람들을 싹 잡아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갑자사화입니다. 이거는 갑자사화고요. 무오사화 다음에 일어나는 사화입니다. 이 갑자사화 때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래서 다 쓸려가서 죽고 있으니까 훈구파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이 연산군을 몇 년 더 방치하다가는 진짜 이러다 이 우리의 씨가 마르질 않겠다 하면서 이 갑자사화 일어나고 나서 한 2년 만에 중종 반정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이에 낄 수 있는 거는 여기 5번에 있는 갑자사화밖에 없겠네요. 시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도 몰라도 돼요. 연도 몰라도 되고 다만 알아놓으면 편한 거는 그 태정태세 좀 외우고 있으면 연산군이라는 거 찾고 중종이라는 거 찾았을 때 이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지라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태정태세를 머릿속에 좀 써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 인근에 있는 것까지 몇 명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조금 안심이 됩니다. 쓰면서 푸셔도 돼요. 그래서 태정태세 정도는 조금 외우고 있으면은 문제를 풀 때 좀 쉬워질 수 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3번에는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 다음 주장이 공통으로 제기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중앙에는 홍문관, 육경, 대관, 지방에는 감사와 수령이 천거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시험을 치르면 많은 인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혈량과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광조가 얘기를 했었던 추천제도가 있었잖아요. 이걸 뭐 시험을 아주 안 보는 거는 아니고 그냥 추천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시험을 보자. 근데 이것도 본인이 추천한 사람들, 어쨌든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추천한 인재풀이니까 여기에서 누군가는 떨어지고 누군가는 올라오겠지만 적어도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했었고요. 천거제도, 혈량과를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국공신은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허위가 많습니다. 전국공신, 그 중종을 왕위로 올려준 그 사건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 중종반정에 공을 세운 신하들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도 은근슬쩍 이름만 낀 사람이 많더라라고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공신 기록을 유자광이 홀로 맡아서 이렇게까지 외람되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습니다. 훈장 뺐자는 거죠. 이거는 가짜, 위, 공, 가짜 공을 삭제합시다. 위훈 삭제입니다. 이거 모두 다 조광조가 하죠. 조광조가 하려고 했었던 개혁들이 정말 다 됐으면은 역사가 또 굉장히 크게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걸 가만히 두지 않았지만은 자, 그러면 조광조가 이런 가열찬 개혁을 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좀 골라보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조광조가 나중에 기묘사화로 쫓겨나잖아요. 기묘사화로 쫓겨나서 죽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는 중종 때 기묘사화가 지금 일어난 요 시점입니다. 자, 연표에서 골라볼게요. 기묘사화 다음에 지금 여기가 중종식입니다. 중종식이고 연산군 주기하고 나서 갑자사화까지는 연산군이잖아요. 이 패비윤씨와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중종이 일단 나와야 돼요. 중종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사화 뒤부터 을사사화 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을사사화는 명종 때 외척들끼리의 다툼으로 터진 사건이에요. 명종 때. 근데 여기는 중종식이거든요. 중종식이.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가면 안 되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 터지기 이전 시기가 되는 거죠. 하나밖에 없죠.
나 시기를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에 기묘사화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연도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연도 외우시는 훌륭한 분들이 있으면 매우 쉽게 풀 수 있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사화가 어떤 사화의 뒤쪽에 있는지 사실은 임금의 순서만 알고 있어도 앞뒤 관계를 추적하는 거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어보시고 2번으로 찾을게요. 자, 다음 페이지 5번에 빈줄 노란색 마크 들어가 있네요. 밑줄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연적의 위패를 모신 경주의 옥산서원입니다. 이연적은 이른바 대윤과 소윤이라는 정치 세력 간의 갈등으로 윤임 등 대윤 세력이 탄압받은 이 사건 당시에 관련자들의 처리를 두고 갈등이 생기자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양재역 벽서 사건에 연루가 돼서 결국에 유배를 갔다라는 이 사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윤, 소윤이 나와가지고 대윤이 축출당하는 이 사건은 을사사화죠. 을사사화가 되겠고 여기에서 그 중종의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중종의 아들로 왕이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인종이 있고 그 다음에 명종이 있는데 이 명종이 문정왕후 아들입니다. 문정왕후 아들이고 먼저번 왕비가 일찍 죽고 인종이 등극을 했는데 인종도 일찍 죽어요. 그리고 나서 명종이 등극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다 중종 아들들이지만 배다른 아들들이 있는 거죠. 이 명종 때의 외척이 공교롭게도 이 2사람을 낳은 왕비들이 다 윤씨 집안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극을 했었던 인종 쪽의 외척을 대윤이라고 하고 뒤에 등극을 한 문정왕후 쪽의 이 윤씨들을 소윤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둘이 공존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공존이 안 되니까 서로 으르렁으르렁 하다가 이 둘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벌어졌던 게 을사사화입니다. 앞에 벌어져 있는 사화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을사사화에 대한 걸로 맞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발단이 된 거는 연산군 때 무오사화죠. 첫 번째 있었던 거. 패비윤씨 사사 사건이 원인이 된 거는 연산군 때 2번째로 있었던 갑자사화입니다. 갑자사화 앞에서 계속 봤었죠. 왕실의 외척 간의 권력 다툼으로 일어났던 게 을사사화죠. 3번이 답이고요. 진성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중종반정입니다. 중종의 왕자 시절의 대군 시절 이름이 진성대군이에요. 조광조 등이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기묘사화가 터지죠. 이렇게 찾아주시고 5번에 3번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6번 풀게요. 밑줄근 임금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임금, 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감히 대비마마를 욕보이다니 당장 이 벽서를 떼어다가 임금께 올리세라고 나오고 있네요. 게다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양재역 벽에 이런 참담한 내용을 써붙이다니 당장 고하러 가세나라고 하고 있네요.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2기 아래서 권세를 멋대로 휘두르고 있다. 자, 양재역 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여주라고 한다면 여자 주인이죠. 너무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문정왕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문정왕후의 아들인 명종이 왕으로 있을 때 사실상 명종은 아무런 힘이 없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정왕후에 대한 내용이고요. 명종식입니다. 왕은. 그러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동서분당이 되는 거는 선조식입니다. 선조시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요거죠, 요거. 요걸로 대윤, 소윤 대립을 했다가 대윤이 축출이 되고 소윤이 정권을 잡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2번이 답이고요. 서인이 반정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했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지만 숙종 때 여러 번의 환국을 거쳐서 이 서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인현왕후 쪽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현왕후가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올 때 이제 힘을 좀 얻었던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서인이 올린 임금 중에 또 인조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때에는 이 정권을 장악했을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고요. 김종직 등의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다. 이거는 좀 앞선 시기의 일이에요. 이렇게 강직한 선비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던 거는 성종 임금 때부터 슬슬 시작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제자의 제자들이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죠. 패비윤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서 김갱필이 처형되는 거는 이 연산군 때 있었던
무오사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종 시기 문정왕후 양지역 벽소 사건은 자주 나오는 선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명종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지만 중종 뒤에 이 아들들이 대윤 소윤으로 나뉘어가지고 이 다툼을 하는 을사사화가 있었다.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에 2번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자, 7번. 가나다라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갑자년 봄에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서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들을 모두 대역죄로 추죄하여 8촌까지. 너무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8촌, 사촌 누군지 알아요? 모르죠. 사촌도 모르는데 그냥 그 집안의 씨를 다 말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촌까지 연좌제로 죽거나 다치거나 유배갔다는 얘기입니다. 갑자년 봄이죠. 이거 갑자사화입니다. 연산군 때 있었던 어머니에 대한 복수, 갑자사화. 갑자사화. 나를 볼게요. 정문영, 한칠의 등에 의논하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이거는 연산군 때인데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일어났었던 무오사화. 이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명령을 받아서 교지를 갖고 간 사람,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죽였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사망자가 나왔겠죠. 달을 볼게요.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신하들 사이에는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대윤, 소윤하고 외척 갈등 나오는 부분, 아까 우리 앞쪽에서 봤었던 문제랑 연결이 되죠. 명종 때 있었던 이거 을사사화입니다. 을사사화. 대윤, 소윤의 다툼, 외척 간의 다툼. 라, 업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하자고 청한 것도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충략 경들은 먼저 그를 없앤 뒤에 보고하라. 없앤 뒤에 보고하라 라고 왕이 얘기를 했대요. 중종입니다. 중종이 이제 기묘사화 일으키는 장면. 그러면 사화를 순서대로 보자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거는 임금 순서에 따라서 연산군이겠죠. 무오사화가 먼저고요. 얘가 먼저입니다. 나로 시작하지 않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나하고 가가 나와야 되네요. 가로 넘어가지 않는 거 지워버리면 하나밖에 남지 않지만 순서 맞는지 볼게요. 요거 먼저,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기묘사화 터지고 마지막으로 을사사화가 터집니다. 그래서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4번의 사화를 시기별로 나열하거나 섞어놓는 문제는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연도 하나도 안 외워도 돼요. 하나도 안 외워도 되고 이렇게 사건의 앞뒤 관계만 알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 3번으로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이거 뒤에 전개된 사실로 맞는 것.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열입을 토벌하기 위해서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지난 죽도에 숨어있던 정열입은 군관들이 체포하려고 하자 자결하였다. 이게 좀 놀라운 사건인데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군대를 사적으로 병사를 키우고 있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정열입을 이렇게 고문을 해가지고 뭐를 실토하게 하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알려졌다는 그런 사건인데 정열입 본인은 죽었지만 여기에 연루가 됐다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사건이 이 정열입 모반 사건입니다. 요거는 선조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선조 때 동인하고 서인이 분당이 돼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이 물고 뜯고 싸우는 과정에서 터졌던 게 정열입 모반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 동인하고 서인하고 막 싸우면서 일어났던 것 중에 요건데 당연히 정열입 모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정열입이 속해 있었던 당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겠죠. 그래서 동인 세력에 대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편지 한 장 나눠받은 사람들까지도 다 끌고 가서 고문당하고 여기 죽은 사람이 1000명도 넘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이걸 파고들어서 관련자들을 전부 다 축출을 해내는 대대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축옥사라고 해요. 이 뒤에. 정열입의 모반 사건에 따라서 나오는 사건은 기축옥사입니다.
그냥 세트로 연결해서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요걸로 나올 수 있는 거 찾을 겁니다. 이 시에가 길줄을 근거지로 해서 난을 일으켰다. 이 시에의 난이라고 하는 건데 세조 때 있었던 거고요. 이건 세조 때 기축곡사로 이발 등의 동인 세력 등이 제거되고 피해가 막심했다. 2번 정열입과 기축곡사는 그냥 세트입니다. 양지역 벽서 사건으로 이현적 등이 화를 입었다. 양지역 벽서 사건은 이제 명종 때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거기에 연관이 돼서 나중에 후에도 이 잔재가 남아가지고 연결돼서 나왔던 사건이고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거, 이 수양대군이 바로 세조가 되죠. 계유정난이 됩니다.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이 되는 거, 선조 시기의 일인데 요게 일어나고 나서 요 사건이 터져요. 같은 사림에서 두 덩어리로 나뉘고 난 다음에 이 두 덩어리가 서로의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고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열입 모반 사건으로 빵 터진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사화하고 붕당이 나오는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여러 개 묶여가지고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붕당을 외울 때 이거를 막 그냥 뒤집다 외우려고 하면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을 막 계보도를 그려가지고 막 외우려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왜냐면 이것들이 그냥 이유 없이 무슨 수학의 연산처럼 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제공이 되고 이것 때문에 생각이 나뉘고 거기서 또 생각이 나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도라든지 이런 걸 외우는 것보다는 어떤 사건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겼는지부터 이해를 하시고 스토리를 먼저 한번 쫙 읽으신 다음에 그게 머릿속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면 내가 머릿속에 이해한 사건을 가지고 이 붕당이 나뉘는 거를 그려볼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게 좋고 그 나뉘어 있는 표를 가지고 달달 외우려고 하면 절대로 외워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분량이 조금 되더라도 여기까지 사람들이 찢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사건에 관련된 거를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걸 먼저 읽으세요. 그거를 읽고 나서 표는 내가 그려보는 게 완전히 암기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시면은 여기 붕당이랑 사화가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문제가 아무리 꼬여 있어도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8번까지 문제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